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 야화고서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한적한 마을에 민호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소이다. 이 민호라는 놈, 참으로 기골이 장대하고 머리도 영리한 청년이었지만 마을에서 소문난 별명이 하나 있었지. 바로 철병민호라 불리는 이름이었소.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고 하하하하. 그건 민호가 마을 대회에서 힘자랑을 할 때마다 워낙 세게 나가서 여인들이 감히 다가오지 못했기 때문이요. 민호가 씨름판에서 상대를 번쩍 들어 올리거나 장작을 쪼개는 모습이 어찌나 우람하던지 여인들은 저런 놈과 어찌 같이 살겠나 하며 도망치기 바빴지. 민호는 나이 30이 다 되어가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소. 마을 여인들은 민호를 보면 슬슬 눈을 피하며 길을 비켰고 심지어 이웃 마을까지 민호의 소문이 퍼져서 철병 민호와 혼인하면 집이 무너질 거야 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돌았지. 민호도 처음엔 그 소문이 재미있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한숨이 늘어났소. 아이고, 이래서야 언제 장가를 가겠나 하며 한탄하곤 했지. 그러던 어느 날 민호의 아버지 김씨가 아들을 불러 앉혔소. 김씨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아직도 노총각으로 남아있는 걸 보고 속이 타들어갔지. 민호는 아버지 앞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소. 야, 민호야, 이제 너도 때가 되었으니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느냐. 김씨가 단호하게 말했소. 민호는 고개를 들며 볼멘 소리로 대꾸했지. 아버지, 그런 소리 마소. 이 마을에서 저를 철병민호라 부르며 다들 피해 다니는데 장가가긴 다 틀린 거 아니요. 민호의 목소리엔 한숨이 가득했소. 사실 민호도 마음 한구석엔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소문 때문에 그 꿈이 멀게만 느껴졌지. 김씨는 눈을 부릅뜨며 아들을 나무랐소. 이놈아, 그러니 평소에 좀 다 세게 굴었어야지. 마을 대회에서 상대를 하늘로 날려보내고 장작을 쪼갤 때 집이 흔들리게 팼으니 누가 너를 감당하겠느냐. 김씨는 혀를 끌끌 차며 말을 이었소. 그래도 이대로 노총각으로 늙을 순 없지 않겠나. 이 마을에선 소문이 너무 퍼져서 희망이 없으니 멀리 읍내로 가서 새 인연을 찾아보거라.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소. 읍내라니요? 거기가 뭐 대단한 곳이라고? 인연이 저를 기다린단 말이오? 달랑 힘만 좀 센 놈인데 누가 저를 반기겠소. 민호의 말에 김씨는 단호하게 대꾸했지. 이곳에 있어봐야 손바닥만 한 논밭에서 쩔쩔매며 살 뿐이다. 그러니 이참에 읍내로 가서 돈도 벌고 좋은 여인도 만나보란 말이다. 김씨의 성화에 민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소. 사실 민호도 이 마을에서 계속 노총각으로 지내는 게 지겨웠지. 그래, 한번 가보자. 어차피 여기 있어봐야 달라질 건 없으니. 민호는 마음을 다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소. 다음날 아침, 김씨는 민호를 불러 허리춤에서 쌈지돈 2냥을 꺼내 주었소. 자, 이건 내가 가진 전부다. 이걸 가지고 가서 길에서 밥값이나 하거라. 민호는 2냥을 받아들고 아버지께 큰절을 올렸지. 아버지, 소자 다녀오겠습니다.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소.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소. 민호는 보퉁이를 어깨에 메고 마을을 나섰소. 마을 입구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김씨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지. 민호야, 꼭 좋은 인연 만나서 돌아오너라. 김씨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왔다소. 민호는 씩 웃으며 길을 떠났지.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어딘가 새로운 희망이 깃들어 있었소. 며칠을 걸어 민호는 드디어 읍내에 도착했소. 읍내는 마을과 달리 사람들로 북적이고 시장엔 온갖 물건과 먹거리가 가득했지. 떡볶이 굽는 냄새, 만두 쪄내는 연기, 그리고 장터에서 떠드는 소리가 민호의 귀를 사로잡았소. 하지만 문제는 민호의 주머니가 텅 비었다는 거였지. 아버지가 준 2냥은 길에서 이미 다 써버린 뒤였소. 아이고, 배고프다. 이 좋은 음식들을 눈으로만 먹어야 하나.
민호는 시장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한숨을 푹 쉬었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민호는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지. 철벽 민호라 불리던 내가 이렇게 쫄쫄 굶고 다닐 줄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구먼. 그러다 민호의 귀에 시장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왔어. 아니, 저기 초상집에서 밥을 푸짐하게 준다던데. 그래, 그럼 우리도 가서 문상하고 밥이나 얻어먹자. 민호의 눈이 번쩍 뜨였지. 오, 초상집이라 거기 가면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초상집으로 향했소. 초상집에 도착한 민호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보았소. 마당엔 멍석이 깔리고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 민호는 눈을 굴리며 사람들 틈에 슬쩍 끼어들었소. 저는 이 댁의 고인과 먼 친척벌 되는 민호라오. 문상하러 왔소이다. 민호는 능청스럽게 말하며 큰 절을 올렸지. 초상집 주인은 민호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 그냥 넘어가기로 했소. 그래, 들어와서 밥이나 먹고 가시오. 민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밥상에 앉았지.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소. 민호는 밥을 2그릇이나 더 달라며 객얼스럽게 먹었지. 아이구, 이게 사람 사는 맛이구나. 민호는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소. 밥을 배불리 먹은 민호는 초상집을 나와 시장 골목을 걸었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주변이 어두워지자 민호는 잠잘 곳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러다 연못계에 있는 정자를 발견했소. 오늘은 저기서 하룻밤 묵어야겠구나. 민호는 정자 위로 올라가 보퉁이를 베개 삼아 누웠소. 피곤함이 몰려오며 민호는 스르르 잠이 들려 했지. 그런데 그때 정자 아래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소. 야, 너 이번 장터에서 또 돈을 잃었지? 아, 말도 마. 도박판에서 다 날렸다. 민호는 귀를 쫑긋 세우며 생각했소. 읍내엔 별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래도 나처럼 배고프진 않겠지? 민호는 피식 웃으며 눈을 감았소. 그렇게 민호의 읍내에서의 첫날이 저물었소. 앞으로 민호가 어떤 인연을 만나고 어떤 모험을 겪게 될지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풀어보겠소.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오. 다음 이야기도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시구려. 옛날 조선시대 민호가 살던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곳이었소. 해가 뜨면 닭이 울고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빨래하며 수다를 떨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공기놀이를 하는 그런 평화로운 마을이었지.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그리 평화롭지 않았소. 30이 코앞인데도 장가를 못 가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철벽 민호가 언제 혼인을 하려나 하며 혀를 차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 그날 저녁 민호는 집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소.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땅바닥에 이리저리 그림을 그리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 아이구, 이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이래서야 집안 망신이 아니냐. 민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흔들었소. 그때 집안에서 아버지 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지. 민호야, 거기서 뭐 하느냐. 이리 들어와 앉거라. 김씨는 마을에서 잔뼈가 굵은 어른이었소. 젊을 땐 씨름판에서 이름을 날렸고 나이 들어선 마을 일을 도우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 하지만 요즘 김씨의 마음은 무거웠소. 하나뿐인 아들 민호가 아직도 호라비 신세로 지내는 걸 보면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 김씨는 민호를 방 안에 불러 앉히고 탁자 위에 막걸리 한 사발을 내놓았소. 자, 한잔하면서 이야기나 하자꾸나. 민호는 아버지가 내민 막걸리를 받아들고 한 모금 꿀꺽 삼켰지.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또 장가 얘기면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민호는 볼멘 소리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소. 하지만 김씨는 눈을 부릅뜨며 민호를 다시 앉혔지. 이놈아, 앉아라. 네가 장가를 안 가니 내가 이 마을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 이게 다 무슨 꼴이냐. 민호는 입을 삐죽이며 대꾸했소. 아버지,
저라고 장가를 가기 싫겠소. 하지만 이 마을 여인들은 저를 보면 쥐구멍이라도 찾을 기세구만요. 철병 민호라며 다들 저를 피하는데 누가 저와 혼인하겠소. 민호의 목소리엔 짜증과 서글픔이 뒤섞여 있었지. 사실 민호도 마을 처녀들과 눈을 맞추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상대가 슬슬 도망치니 속이 터질 지경이었소. 김 씨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소. 민호야, 내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이 마을에선 내 소문이 너무 퍼져서 인연을 찾기 어렵지. 하지만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거다. 그러니 멀리 읍내로 가서 새 기회를 찾아보란 말이다. 김 씨의 눈빛은 단호했소.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지. 읍내라니요. 그게 뭐 대단한 곳이라고 거기 가면 인연이 저를 기다린단 말이오. 저는 그저 힘 좀 세고 머리 좀 굴러가는 놈일 뿐인데 누가 저를 반기겠소. 민호는 팔짱을 끼고 툴툴거렸지. 읍내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멀리 떠난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았소. 김 씨는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었소. 이놈아, 읍내는 시장도 크고 사람도 많아. 거기선 내 소문이 퍼지지 않았으니 새 출발을 할 수 있단 말이다. 이 마을에선 손바닥만한 논밭에서 쩔쩔매며 살 뿐이야. 하지만 읍내로 가면 돈도 벌고 좋은 여인도 만날 수 있지 않겠냐. 김 씨는 민호의 어깨를 툭 치며 힘을 북돋아 주었소. 민호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지. 아버지, 저한테 뭐가 있다고 읍내에서 잘 살겠소. 씨름이나 좀 할 줄 알고 장작이나 쪼갤 줄 아는 놈인데 그걸로 뭘 하겠소.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머리를 긁적였소. 사실 민호는 자신감이 넘치는 놈이었지만 장래에 대한 걱정이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지.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소. 민호야, 너는 머리가 좋고 손재주도 있다. 씨름판에서 이기던 그 패기로 읍내에 가서 한번 부딪혀 보란 말이다. 이곳에 있어봐야 마을 처녀들이 너를 피해 다니는 꼴밖에 못 보지 않겠냐 그러니 이참에 큰 세상으로 나가서 네 인생을 바꿔보란 말이다. 김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민호는 그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였소. 알겠소. 아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어봐야 달라질 건 없으니 읍내에서라도 뭔가를 해보겠소. 민호는 마음을 다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소. 사실 민호도 이 마을에서 계속 노총각으로 지내는 게 지겨웠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어쩌면 진짜 인연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소. 김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를 바라보았소. 그래, 그 기세다 내 아들이라면 읍내에서도 큰일을 해낼 거야.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구석에 놓인 괴짝으로 걸어갔소. 괴짝을 열고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쌈지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두냥을 조심스레 꺼냈지. 자, 이건 내가 가진 전부다. 길에서 배고프지 말고 이걸로 밥값이나 하거라. 민호는 아버지가 내민 두냥을 받아들고 가슴이 뭉클해졌소. 아버지, 이걸 다 주시면 아버지는 뭐 드시고 사시겠소.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 김 씨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소. 이놈아, 내가 굶어 죽겠냐. 너만 잘 되면 내가 뭐든지 먹고 산다. 그러니 걱정 말고 가서 네 앞길을 펴라. 민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소. 소자, 꼭 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소. 밥 잘 챙겨 드시고 마을 일에 너무 무리하지 마소. 민호의 눈가에는 살짝 물기가 맺혔지만 그는 고개를 들며 씩 웃었지. 김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아들을 위해 단단한 표정을 지었소. 그래, 민호야, 내 믿는다. 가서 좋은 인연 만나서 돌아오너라. 다음날 아침 민호는 보퉁이를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소. 마당에서 김 씨가 아들을 배웅했지. 민호야, 길 조심하고 사람들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김 씨의 목소리가 마을 입구까지 울려 퍼졌소. 민호는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지. 아버지, 걱정 마소 소자. 꼭 잘하고 돌아오겠소. 민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가슴 속엔 새로운 희망이 싹 트고 있었소. 민호가 마을을 떠나자 김씨는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았소. 아이고, 저놈이 과연 잘하는지 모르겠구나. 김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막걸리 한 사발을 더 따랐지. 하지만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소. 하나뿐인 아들이 큰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니 걱정 반, 기대 반이던 게지. 한편 민호는 산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소.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귀를 간지렸지. 민호는 보퉁기를 고쳐 매며 중얼거렸소. 읍내가 뭐 대단한 곳이라고 아버지가 저를 그리 보냈는지 모르겠구먼. 그래도 가는 김에 한번 부딪혀보자. 민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길을 걸었소. 그의 마음은 불안했지만 어딘가 설렘이 깃들어 있었지. 며칠을 걸어 민호는 읍내에 가까워졌소. 멀리서 시장의 소음이 들려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지. 민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두냥을 만지작거렸소. 이걸로 며칠은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걸 다 쓰면 어쩌나 민호는 잠시 걱정에 잠겼지만 곧 고개를 흔들었소. 에이, 철벽 민호라 불리던 내가 이까짓 걱정에 주저앉겠나 가서 부딪혀보자. 민호가 읍내로 들어서기 직전 그는 길가에 있는 샘터에서 물을 한 바가지 퍼마셨소.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기운이 솟았지. 그래, 이곳에서 새 인연을 찾아보자. 아버지 말대로 좋은 여인도 만나고 돈도 벌어보자. 민호는 보퉁이를 고쳐 메고 읍내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소. 옛날 조선시대 민호가 읍내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소.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며 며칠을 걸었지. 아버지가 준 두냥은 길에서 이미 다 써버린 터라. 민호의 주머니는 바람만 휑하니 불었소.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민호는 길가에 쪼그려 앉아 한숨을 푹 쉬었지. 아이고, 철벽 민호라 불리던 내가 이렇게 쪼르르 굶을 줄이야. 이게 무슨 꼴이냐. 민호는 허공을 바라보며 투덜거렸소. 그러다 멀리서 읍내의 시장 소리가 들려왔소. 사람들 웃음소리, 상인들 호객소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지. 민호는 벌떡 일어나 코를 킁킁거리며 중얼거렸소. 오오호, 저기 가면 뭔가 먹을 게 있겠구나. 그는 보퉁이를 고쳐 메고 읍내 시장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소. 읍내 시장은 민호가 살던 마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북적였소. 떡볶이 굽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만두 쪄내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 어묵 꼬치를 파는 아저씨는 자, 뜨끈한 어묵 드시오 하며 소리를 질렀고 옆에선 과일 장수가 달디단 배추 싸게 드릴게요 하며 손님을 끌었소. 민호는 시장 한복판에 서서 눈을 반짝였지만 곧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얼굴을 찌푸렸소. 아이고, 돈 한 푼 없는데 이 좋은 음식들을 어찌 먹나 눈으로 배 채워야 하나. 민호는 시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 배를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소. 이렇게 굶다간 기운도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겠구먼. 어딘가 밥 한 끼 얻을 데가 없을까. 그는 시장을 두리번거리며 사람들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소. 그때 두 아낙네가 지나가며 수다를 떠는 소리가 들려왔지. 아니, 저기 초상집에서 밥을 푸짐하게 준다던데. 그래, 우리도 가서 문상하고 밥이나 얻어먹자. 민호의 귀가 쫑긋 섰소. 오호, 초상집이라 거기 가면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낙네들 뒤를 따라갔소. 초상집은 시장을 벗어나 한적한 골목 끝에 있었지. 대문 앞엔 사람들이 북적였고 마당엔 멍석이 깔려 밥상이 차려져 있었소. 민호는 눈을 굴리며 사람들 틈에 슬쩍 끼어들었어. 그는 허리를 숙이고 점잖은 척하며 말했지. 저는 이 댁고인과 먼 친척벌되는 민호라오. 문상하러 멀리서 왔소이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당당했소. 초상집 주인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소. 먼 친척이라 이름이 뭐여?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지. 저는 민호, 성은이시요.
고인께서 생전에 저희 마을에 잠시 머물렀을 때 인연이 있었소이다. 민호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말을 지어냈지. 사실 그는 고인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배고픔이 그의 머리를 날카롭게 만들었소.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 더 캐묻지 않았소. 그래, 들어와서 문상하고 밥이나 먹고 가시오. 민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마당으로 들어갔소. 그는 먼저 상주 앞에서 큰 절을 올렸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소서. 민호의 절은 어찌나 정중하던지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였소. 민호는 멍석 위에 앉아 밥상을 받았소. 따끈한 쌀밥,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고기 반찬까지 푸짐했지. 민호는 젓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술 떠입에 넣었소. 아이고, 이게 사람 사는 맛이구나. 그는 눈을 감고 밥맛을 음미했지.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라. 민호는 정신없이 밥을 퍼먹었소. 저기 밥 한 그릇 더 주시겠소? 민호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추가 밥을 달라고 했지. 밥 2그릇을 툭딱 비운 민호는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소. 이제 좀 살 것 같구먼. 역시 머리를 쓰면 밥 한 끼는 해결된다. 그는 초상집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절을 하고 나왔소. 고인의 은덕 덕분에 잘 먹었소. 삼가 명복을 빕니다. 민호는 점잖게 말하며 골목을 빠져나갔지. 하지만 배는 채웠어도 민호의 주머니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소. 해가 뉘엿뉘엿지고 시장은 점점 조용해졌소. 민호는 길거리를 헤매며 생각에 잠겼소. 밥 한 끼는 해결했지만 일이 돈 없이 떠돌다간 큰일이구먼. 일자리라도 찾아야 하나? 그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일감을 물어보았소. 하지만 낯선 이방인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은 없었지. 젊은이, 힘 좀 세 보이는데 우리 가게에서 짐이나 나르겠나 한 상인이 물었소. 민호는 반색하며 대답했지. 그럼요. 저 힘 하나는 자신 있소. 하지만 상인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소. 아니, 자네 너무 세 보여서 우리 가게 물건 부술까 무섭구먼. 그냥 가게. 민호는 입을 삐죽이며 중얼거렸소. 아이고, 철병 민호라 불리던 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이야. 해가 완전히 지고 읍내의 골목은 어두워졌소. 민호는 잠잘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맸소. 이 큰 마을에 하룻밤 묵을 곳 하나 없나. 그는 한숨을 쉬며 골목을 걷다가 연못게 세워진 정자를 발견했소. 오호, 저기라면 비도 안 맞고 잘 수 있겠구나. 민호는 정자 위로 올라가 보퉁이를 베개 삼아 누웠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연못에 비친 달빛이 반짝였소. 민호는 팔을 베고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소. 아버지, 읍내에 와보니 참 별별 일이 다 있구먼요. 그래도 배고프진 않았으니 내일은 더 잘해볼게요.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소. 피곤함이 몰려오며 민호는 스르르 잠이 들려 했지. 그때 정자 아래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소. 야, 이번 장터에서 돈 좀 벌었나? 아, 말도 마. 도박판에서 다 날렸지. 민호는 귀를 쫑긋 세우며 생각했소. 읍내엔 돈 버는 놈도 잃는 놈도 다 있구나. 나는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겠구먼. 그는 잠을 청하며 마음을 다잡았소. 민호는 정자 위에서 하룻밤을 보냈소. 다음 날 아침 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 배고픔이 다시 슬슬 고개를 들었지만 민호는 기운을 내었소. 철병 민호라 불리던 내가 이까짓 어려움에 주저앉겠나. 오늘은 꼭 일자리를 찾아보자. 그는 보퉁이를 메고 다시 시장으로 향했소. 옛날 조선시대 읍내의 아침은 새들이 지저귀고 시장의 호객 소리로 활기찼소. 민호는 연못가 정제서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 배고픔이 다시 슬슬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기운을 내었소. 철병 민호라 불리던 내가 이까짓 배고픔에 주저앉겠나. 오늘은 일자리를 찾아야지. 그는 보퉁이를 고쳐매고 시장으로 향했소. 시장 골목을 헤매던 민호는 온갖 상인들의 소리를 들었소.
뜨끈한 국밥 드시오. 최고급 비단 싸게 드릴게요. 민호는 냄새 좋은 국밥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지만 주머니가 텅 비어 있어 한숨만 푹 쉬었지. 아이고,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떠돌다간 큰일이구먼. 그는 시장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생각에 잠겼소. 그때 시장 한복판에서 화려한 옷차림의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 게 눈에 띄었소. 그녀는 연하와 읍내에서 가장 큰 포목점을 운영하는 부유한 과부였지. 연하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가게를 꾸려왔지만 그 눈빛엔 사람을 꿰뚫는 날카로움이 있었소. 연화는 시장을 둘러보다 민호가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소. 젊은이,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낯이 익지 않은데 어디서 왔소? 민호는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소. 저는 민호라 하오. 멀리 시골 마을에서 새 기회를 찾아 읍내로 왔소이다. 일자리를 찾고 있소만 아직 운이 따르지 않구려. 민호는 솔직하게 말하며 씩 웃었지. 그의 당당한 태도와 맑은 눈빛이 연하의 호기심을 끌었소. 연하는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소. 힘 좀 세 보여. 우리 포목점에서 짐 나르는 일을 할 수 있겠소?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지. 그럼요. 저 힘 하나는 자신 있소. 짐이든 뭐든 시키시면 뚝딱 해내겠소.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소. 좋소. 그럼 나를 따라오시오. 우리 집에서 일 시작합시다. 민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연하의 뒤를 따랐소. 연하의 집은 읍내에서도 손꼽히는 기와집이었소. 대문은 큼지막하고 마당은 넓어 하인들이 분주히 오갔지. 민호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감탄했소. 아이고, 이게 무슨 궁궐 같구먼. 이런 집에서 일하면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그는 보퉁이를 내려놓고 연화의 안내를 따랐소. 연화는 민호를 행랑채로 데려갔소. 여기서 지내시오. 일은 포목점 짐 나르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밥은 하루 3끼 챙겨줄 테니 열심히 일하시오. 민호는 큰 절을 올리며 대답했지. 감사하오. 마님, 소자. 최선을 다해 일하겠소. 연하는 민호의 정중한 태도에 만족하며 안채로 들어갔소. 민호는 행랑채 방에 자리를 잡고 짐을 풀었소.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따뜻한 요가 깔려 있었지. 이제야 사람답게 살겠구나. 민호는 벌렁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소. 집 떠난 지 며칠 만에 따뜻한 잠자리를 얻으니 가슴이 뿌듯했지. 다음날 아침 민호는 포목점으로 향했소. 포목점은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고 온갖 비단과 무명천이 쌓여 있었소. 민호는 연하의 지시대로 무거운 천꾸러미를 나르고 가게를 정리했지. 그의 힘과 민첩함은 하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소. 저 젊은이, 어찌 저리 힘이 세냐. 철병 민호라, 불릴 만하구먼. 하인들은 수군거렸지만 민호는 그저 웃으며 일을 계속했소. 그러던 중 민호는 부엌에서 일하는 여종 수진을 만났소. 수진은 20살 남짓한 처녀로 오똑한 콧날과 맑은 눈동자를 가진 아리따운 아가씨였지.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늘 근심으로 가득했소. 수진은 병든 어머니를 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던 처녀였소. 민호는 수진이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고 말을 걸었지. 저 민호라 하오. 새로 여기서 일 시작했소.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민호는 씩 웃으며 물었소. 수진은 고개를 살짝 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지. 수진이요. 여기서 밥 차리는 게 내 일이니 방해하지 마시오. 그녀는 민호의 눈을 피하며 다시 일에 열중했소. 민호는 수진의 무뚝뚝한 태도에 살짝 당황했지만 그녀의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정갈하던지 감탄했소. 아이고, 저리 성실한 처녀는 처음 보구먼. 뭔 사연이 있나 보구나. 민호는 수진이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소.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빨래까지 도맡아 했지. 민호는 수진이 쉬는 틈을 타 다시 말을 걸었소.
수진 아가씨, 하루 종일 일만 하니 힘들지 않소. 좀 쉬면서 밥이라도 먹어야지. 민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소.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 내가 쉬면 누가 이 집 일을 하겠소. 그리고 어머니 약값을 벌려면 쉴 틈이 없소. 수진의 목소리엔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소. 민호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지. 어머니가 아프시다니 참 힘드셨겠구려.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하시오. 민호는 진심으로 말했소. 수진은 민호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지. 왜 나한테 신경 쓰는 거요? 여기 온 지 며칠도 안 됐으면서.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소. 민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소. 하하, 그냥 아가씨가 워낙 열심히 일하니 눈에 띄었소. 나도 힘 좀 쓰는 놈이라.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구먼. 수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소. 흥, 말만 잘하는구먼. 그래도 고맙소.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민호는 수진의 그 작은 미소에 가슴이 살짝 설렜소. 저 아가씨, 겉은 무뚝뚝해도 마음은 따뜻하구나. 민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포목점으로 돌아갔소. 한편 연화는 민호가 포목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소. 민호는 무거운 천꾸러미를 번쩍 들어 올리고 손님들과도 능청스럽게 대화하며 가게 일을 척척 해냈소. 연화는 민호의 영리함과 성실함에 점점 더 호감을 느꼈지. 저 젊은이, 보통이 아니구먼. 우리 집에 두면 큰 도움이 되겠어. 연화는 속으로 계산을 하며 미소를 지었소. 며칠 뒤 연화는 민호를 안채로 불러들였소. 민호, 여기서 일한 지 며칠 됐소. 어때? 우리 집이 마음에 드오. 연화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소. 민호는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지. 마님, 덕분에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있소. 일도 재미있고 이곳이 참 좋구려. 민호의 말은 진심이었소.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소. 좋소. 그럼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시오. 우리 포목점은 읍내에서 제일 크니 너 같은 젊은이가 필요하오. 잘하면 품삯도 더 줄 터이니 힘내라. 연화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사람을 꿰뚫는 날카로움이 있었소. 민호는 그 눈빛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소. 알겠소. 마님. 소자. 최선을 다하겠소. 그날 저녁 민호는 부엌에서 수진과 다시 마주쳤소. 수진은 저녁 밥상을 차리느라 분주했지. 민호는 부엌 문턱에 서서 말을 걸었소. 수진 아가씨, 오늘도 바빠보구먼. 내가 뭐 도울까? 수진은 땀을 닦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지. 도울 거 없소. 그냥 저리 가서 밥이나 먹시오.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소. 에이, 아가씨, 혼자다 하니 내가 미안하구먼. 이거나 좀 옮겨줄게. 민호는 무거운 쌀독을 번쩍 들어 부엌 한쪽으로 옮겼소. 수지는 깜짝 놀라 민호를 바라보았소. 아이구, 저거 무거운데 어찌 저리 쉽게 드는 거요?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소. 민호는 씩 웃으며 말했지. 하하, 내가 힘 하나는 자신 있다니까. 앞으로 무거운 거 있으면 나 부르시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소. 알겠소. 그럼 다음에 부를게. 민호는 수진의 그 미소에 또 한 번 가슴이 설렜소. 그는 부엌을 나서며 생각했지. 저 아가씨 참 대단하구나. 어머니를 위해 저리 열심히 사는데 나도 뭔가 도와주고 싶구먼. 며칠이 지나 민호는 수진의 사연을 조금씩 알게 되었소. 수진의 어머니는 몹쓸 병에 걸려 꼼짝없이 누워 있었고 수진은 약값을 벌기 위해 연화의 집에서 여종으로 일하고 있었소. 민호는 수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했지. 내가 돈을 좀 벌면 수진 아가씨 어머니 약값이라도 보태줘야겠구나. 민호는 속으로 다짐했소.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포목점에서 짐을 나르다 연화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소. 연화는 민호에게 물었소. 민호, 너는 왜 읍내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요? 고향에선 뭐 했소?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지. 마님,
저는 시골 마을에서 논밭을 일구며 살았소. 하지만 아버지가 새 기회를 찾으라 하셔서 읍내로 와꾸려 좋은 인연도 만나고 돈도 벌고 싶소. 연하는 민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소. 좋은 인연이라. 그거 참 멋진 꿈이구먼.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꿈 꼭 이룰 수 있을 거요. 연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엔 민호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욕심이 엿보였소. 민호는 그 눈빛을 느끼며 살짝 긴장했지. 마님, 소자 최선을 다하겠소. 믿어주시오. 민호는 연화의 집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갔소. 그는 포목점이를 척척 해내며 연화의 신임을 얻었고 수진과는 점점 가까워졌소. 수진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민호가 도와줄 때마다 작게 미소를 지었소. 민호는 수진의 그 미소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어. 수진 아가씨,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꼭 도와줘야겠어. 민호는 마음을 다잡았어. 하지만 연화는 민호와 수진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소. 저 젊은이, 수진과 너무 자주 어울리는구먼. 이건 좀 꺼림칙하구나. 연하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소. 그녀는 민호를 곁에 두고 싶었고 수진이 방해가 될까 걱정했지. 민호는 아직 연화의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소. 자, 여기까지가 민호가 연화의 집에서 일 시작하고 수진과 가까워진 이야기요. 읍내의 연화, 마님 집은 아침부터 분주했소. 하인들은 마당을 쓸고 포목점으로 짐을 나르고 부엌에선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지. 민호는 연화의 포목점에서 무거운 천 꾸러미를 나르며 하루를 시작했소. 그의 힘과 민첩함은 여전히 하인들 사이에서 화제였지만 민호의 마음은 점점 부엌에 있는 수진 아가씨에게로 향하고 있었소. 수진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쌀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밥상을 준비했소. 그녀의 손놀림은 어찌나 빠르고 정갈하던지. 민호는 부엌 문턱에 서서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지. 아이고, 저 아가씨는 하루 종일 일만 하니 힘들지 않나. 민호는 수진이 땀을 닦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짠했소. 그는 부엌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지. 수진 아가씨, 오늘도 바빠보구먼. 내가 뭐 도울까? 수진은 고개를 들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소. 도울 거 없소. 민호 나리, 포목점 일이나 잘하시오. 그녀는 민호의 눈을 피하며 다시 쌀을 씻었소.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지. 에이, 아가씨 혼자 다 하니? 내가 미안하구먼. 이 무거운 물동이나 옮겨줄게. 민호는 우물가에서 퍼온 물동이를 번쩍 들어 부엌 한쪽으로 옮겼소. 수지는 깜짝 놀라 민호를 바라보았소. 아이고, 저 물동이 무거운데 어찌 저리 쉽게 드는 거요?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소. 민호는 씩 웃으며 말했지. 하하하, 내가 힘 하나는 자신 있다니까. 앞으로 무거운 거 있으면 나 부르시오. 아가씨 손 아까우니 내가 할게.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소. 알겠소. 그럼 다음에 부를게. 민호는 수진의 그 작은 미소에 가슴이 살짝 설렜소. 그는 부엌을 나서며 생각했지. 저 아가씨, 겉은 무뚝뚝해도 마음이 참 따뜻하구나. 내가 꼭 도와줘야겠어. 그날부터 민호는 틈나는 대로 수진의 일을 도왔소. 빨래를 널 때 무거운 물바구니를 들어주고 장작을 패는 일을 거들었지. 수진은 처음엔 민호를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에 점점 마음을 열었소. 어느 날 저녁, 민호는 부엌에서 수진이 밥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소. 수진 아가씨, 어머니 약값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구먼. 혹시 내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소. 수진은 손을 멈추고 민호를 빤히 바라보았소. 왜 자꾸 나한테 신경 쓰는 거요? 민호 나리도 여기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일 걱정할 여유가 있소. 민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소. 하하, 여유가 있는 건 아니오. 그냥 아가씨가 어머니를 위해 저리 열심히 사는 모습이 대단해 보여서 나도 뭔가 보탬이 되고 싶구먼. 민호의 말은 진심이었소.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지. 고맙소.
하지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민호나리는 자기 앞길이나 잘 챙기시오. 수진의 말에 민호는 살짝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소. 그는 수진이 쉬는 틈을 타 우물가에서 다시 말을 걸었지. 수진 아가씨, 어머니 병이 뭐요? 약값이 많이 드나 보구먼. 수진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소. 어머니는 폐병에 걸리셨소. 의원이 한 첩씩 약을 먹어야 낫는다 했지만 내가 자수로 버는 돈으로는 반 첩도 간신히 사는 형편이오. 민호는 가슴이 찡했소. 그럼 내가 포목점에서 품삯을 더 받으면 약값을 보태줄게. 우리 같이 힘을 합치면 어머니 병도 낫게 할 수 있지 않겠소. 민호의 눈빛은 단단했소. 수지는 민호의 그 말에 처음으로도 눈을 마주쳤소. 민호나리,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요? 우리는 이제 겨우 며칠 하는 사이인데. 민호는 씩 웃으며 대답했지. 아가씨가 어머니를 위해 저리에 쓰는 모습이 내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구먼. 나도 아버지를 위해 읍내까지 왔으니 아가씨 마음이 이해가 가오. 그러니 같이 힘을 합쳐보자구. 민호의 말에 수지는 잠시 말을 잃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지. 알겠소. 그럼 고맙소. 민호나리. 그날부터 민호와 수지는 조금씩 가까워졌소. 민호는 포목점에서 열심히 일해 품삯을 모았고 틈틈이 수진의 어머니 약값을 보태주었소. 수지는 민호가 가져온 약재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소. 민호나리? 이걸 다 어디서 구했소? 품삯도 넉넉지 않을 텐데. 민호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소. 에이, 내가 좀 아껴 쓰면 돼요. 어머니 병이 나야 아가씨도 웃을 거 아니요. 수지는 민호의 그 말에 처음으로 활짝 웃었소. 민호나리, 참 별난 사람이구먼. 그래도 진심으로 고맙소. 수진의 미소는 민호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소. 그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지. 저 아가씨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꼭 지켜줘야겠어. 민호와 수지는 함께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계획을 세웠소. 수지는 자수 솜씨가 뛰어났소. 그녀는 밤늦게까지 자수를 놓아 시장에 내다 팔았지만 돈이 넉넉지 않았소. 민호는 수진의 자수를 보고 감탄했지. 아이고, 이건 시장에서 비싸게 팔릴 물건이구먼. 내가 포목점 손님들한테 말해서 더 좋은 값에 팔아보자고. 민호는 수진의 자수를 손님들에게 보여주며 판로를 열었소. 수진은 민호의 도움에 점점 의지하게 되었소. 민호나리, 이렇게까지 도와주니 내가 뭐라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민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 갚을 거 없소. 우리 같이 어머니 병 낫게 하고 아가씨가 웃는 모습을 보면 그걸로 됐소. 수지는 민호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소. 그녀는 민호를 보며 생각했지. 저 사람 참 믿음직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수진과 함께 그녀의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찾아갔소. 수진의 집은 읍내에서 멀지 않은 초가집이었소. 어머니는 병상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소. 민호는 어머니 앞에 허리를 숙이며 말했지. 어머님, 저는 민호라 하오. 수진 아가씨와 같이 일하는 친구요. 어머님 병이 나으시도록 제가 도울게요. 어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소. 고맙소, 젊은이. 우리 수진이 옆에 너 같은 사람이 있다니 내가 마음이 놓이구나. 민호는 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수진과 함께 집을 정리했소. 수진은 민호가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소. 민호나리, 우리 어머니까지 챙겨주니 내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소. 민호는 씩 웃으며 대답했지. 아가씨가 고생하는 걸 보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구먼. 우리 같이 힘내자고. 민호와 수지는 점점 더 가까워졌소. 그들은 부엌에서, 마당에서, 그리고 어머니 집에서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소. 수지는 말했지. 민호나리, 어머니 병이 나으면 나도 포목점 같은 가게를 열고 싶소. 내 자수로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싶구먼.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지. 그거 좋은 생각이오. 내가 힘을 보태줄게. 우리 같이 가게 열어서 읍내에서 제일 가는 장사꾼이 되자고.
수지는 민호의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소. 민호나리, 참 큰 꿈을 꾸는구먼. 그래, 같이 해보자구.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소. 그 순간 민호는 수진의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가슴이 두근거렸소. 수진 아가씨, 내가 꼭 아가씨 꿈을 지켜줄게. 민호는 속으로 다짐했소. 하지만 이 모든 걸 연화 마님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소. 연화는 민호와 수진이 마당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소. 저 두 사람이 저리 가까워지다니 이건 좀 꺼림칙하구나. 연화는 민호를 곁에 두고 싶었고 수진이 방해가 될까 걱정했소. 그녀는 속으로 무슨 꿍꿍기를 꾸미기 시작했지. 옛날 조선시대 읍내의 연화, 마님 집은 겉으론 평화로웠지만 속으론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고 있었소. 민호는 포목점에서 천꾸러미를 나르며 성실히 일했고 틈나는 대로 수진의 일을 도와주었소. 수진은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고 밤에는 자수를 놓아 어머니 약값을 벌었지. 두 사람은 마당에서, 부엌에서, 때로는 우물가에서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소. 민호는 수진의 자수를 시장에 내다 팔아 좋은 값을 받아주었소. 수진 아가씨, 이 자수는 읍내에서 제일이오. 다음엔 더 큰 상인한테 보여줄게.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소. 수진은 민호의 그 열정에 미소를 지었지. 민호나리, 자꾸 이렇게 도와주니 내가 미안하구먼. 그래도 참 고맙소.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소. 민호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하해졌소. 아가씨가 웃으면 그걸로 됐소. 우리 같이 힘내자구. 하지만 이 모든 걸 연화 마님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소. 연화는 민호가 포목점에서 일하는 모습에 만족했지만 그가 수진과 자주 어울리는 걸 보고 속이 뒤틀렸소. 연화는 남편을 잃은 후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소. 그녀는 민호의 영리함과 성실함을 아꼈지만 그를 곁에 두고 싶다는 욕심이 점점 커졌지. 저 젊은이, 수진과 저리 붙어 다니다니. 이건 좀 꺼림칙하구나. 연화는 안채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소. 어느 날, 연화는 포목점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왔소. 마당에서 민호가 수진과 함께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 민호는 무거운 물바구니를 들고 수진은 빨래를 털며 웃고 있었소. 민호나리, 빨래 널 때 저리 세게 털면 옷이 상하오. 수진이 웃으며 말했소. 민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지. 하하, 내가 너무 힘을 줬구먼. 다음엔 조심할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소. 연화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소. 내 눈이 틀림없구나. 저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있소. 그녀는 안채로 들어가며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소. 연화는 민호를 잃고 싶지 않았고 수진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소. 수진 저 계집애 그냥 두면 민호를 빼앗길 거야. 뭔가 손을 써야겠구나. 연화의 눈빛은 날카로웠소. 며칠 뒤 연화는 부엌으로 찾아가 수진을 불렀소. 수진, 요즘 밥상이 좀 소홀하구나. 무슨 일 있소? 연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소. 수진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지. 마님, 죄송하오. 요즘 어머니 병이 더 심해져서 정신없었소. 앞으로 더 신경 쓰겠소.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소.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소. 그래, 알겠소. 하지만 이 집에서 일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오. 알겠소. 연화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안채로 돌아갔소. 수진은 그 눈빛에 가슴이 철렁했소. 마님이 왜 저리 날카롭게 보시는 거지? 수진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소. 그날 밤, 연화는 안채에서 자신의 폐물상자를 열어보았소. 금비인력, 은팔찌, 진주 귀고리가 반짝였소. 연화는 그중 금비녀 하나를 몰래 꺼내 자신의 옷소매에 숨겼소. 이걸로 수진을 공영에 빠뜨리면 민호도 정신 차릴 거야. 연화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상자를 닫았소. 다음날 아침, 연화는 하인들을 불러 모았소.
큰일 났소. 내 금비녀가 없어졌소. 그녀는 놀란 척하며 목소리를 높였소. 하인들은 웅성거리며 서로를 쳐다보았소. 민호도 포목점에서 돌아와 그 소식을 들었소. 금빈녀라니 그게 어찌 없어졌단 말이오.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소.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소. 그 비녀는 내 남편이 준 소중한 물건이오. 누가 훔쳐간 게 분명하오. 그녀는 하인들을 둘러보며 날카롭게 물었소. 누가 내 방에 드나들었소. 솔직히 말하시오.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였소. 수지는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다 그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왔소. 마님, 무슨 일이요? 연하는 수진을 보며 눈을 부릅떴소. 수진, 너 요즘 부엌에서 이상한 짓 하지 않았소? 내 패물이 없어졌는데 부엌에 자주 드나드는 네가 의심스럽구나. 수지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소. 마님, 저는 그런 적 없소. 패물 따위 손댄 적 없소이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소. 민호는 그 모습을 보고 앞으로 나섰소. 마님, 수진 아가씨는 그런 사람 아니오. 성실히 일하는 사람인데 왜 의심하시오?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소. 하지만 연화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소. 민호, 너는 아직 이 집을 잘 모르오. 도둑은 늘 가까운 데 있소. 포조를 불러 조사해야겠소. 연하는 곧바로 제 포졸을 불렀소. 포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소. 연하는 포졸 하나를 부엌으로 데려가며 말했소. 저기 쌀독을 잘 보시오. 거기 뭔가 숨겼을지도 모르오. 포졸은 쌀독을 열어보았소. 그러자 놀랍게도 금빈녀가 쌀 속에 묻혀 있었소. 찾았소. 금빈녀가 여기 있소. 포졸이 소리쳤소. 연하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척했소. 이게 무슨 일이오? 내 비녀가 쌀독에 있다니. 이건 분명 도둑의 소행이오. 그녀는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소. 수진, 네가 부엌에서 일하니 이 비녀를 숨긴 게 네오 아니오? 수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소. 마님, 저는 절대 아니오. 저는 그런 짓 안 했소.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소. 민호는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소. 마님, 이건 터무니없소. 수진 아가씨가 왜 그런 짓을 하겠소. 뭔가 잘못된 거요. 하지만 포졸은 연하의 말에 귀를 기울였소. 부엌은 수진이란 여종이 드나드니 그녀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오. 여봐라. 이 계집을 관나로 끌고 가라. 포졸들은 수진의 팔을 붙잡았소. 수진은 저항하며 외쳤소. 저는 아니오 마님. 제발 믿어주시오. 하지만 연화는 차갑게 말했소. 증거가 쌀독에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겠소. 관에서 진실을 밝히시오. 수지는 포졸들에게 끌려갔소.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했소. 수진 아가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소. 연하는 민호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소. 민호, 너무 걱정 마시오. 도둑은 벌을 받아야 하오. 너는 포목점 일이나 잘하시오. 하지만 민호는 연하의 그 미소에서 석연찮은 느낌을 받았소. 마님의 표정이 어찌 저리 담담하지? 뭔가 이상하구나. 민호는 속으로 의심을 품었소. 수진이 끌려간 후 민호는 마당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소. 수진 아가씨, 내가 꼭 구해줄게. 이건 분명 억울한 누명이다. 민호는 마음을 다잡았소. 그는 수진의 어머니가 홀로 집에 계신 게 떠올랐소. 어머님이 걱정하실 텐데 내가 찾아가 봐야겠구나. 민호는 포목점 일을 마무리하고 수진의 집으로 향했소. 수진의 초가집에 도착한 민호는 병든 어머니를 보았소. 어머니는 침상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소. 어머님, 저는 민호라 하오, 수진 아가씨 친구요. 민호는 허리를 숙이며 말했소.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소. 우리 수진이 어디 갔소? 왜 안 보이는 거요? 민호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소. 수진 아가씨는 잠시 일이 있어 바빠졌소. 제가 어머님을 돌봐드릴게요. 민호는 약을 다리고 집을 정리하며 어머니를 위로했소. 어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소. 고맙소. 젊은이,
우리 수진이 곁에 너 같은 사람이 있다니. 내가 마음이 놓이구나.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소. 어머님, 걱정 마소. 수진 아가씨를 꼭 데려오겠소. 민호는 다짐했소. 민호는 연화의 집으로 돌아와 수진을 구할 방법을 고민했소. 연화 마님이 왜 수진 아가씨를 저리 미워하는 거지? 그 금빈녀, 누가 쌀독에 넣었을까? 민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소. 그는 연화의 차가운 미소와 날카로운 눈빛을 떠올리며 생각했지. 이건 연화 마님의 꿍꿍이일지도 모르구나. 내가 진실을 밝혀야겠어. 읍내의 연화와 마님 집은 겉으론 조용했지만 속으론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소. 수지는 관아의 차가운 옥에 갇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고 민호는 그녀를 구할 방법을 찾느라 밤낮으로 고민했소. 민호는 연하의 차가운 미소와 금빈녀가 쌀독에서 나온 일을 떠올리며 생각했지. 이건 연화, 마님의 꿍꿍이임이 분명하구나. 내가 그 속임수를 역으로 이용해야겠어. 민호의 눈빛은 날카로웠소. 민호는 먼저 수진의 어머니를 돌보며 마음을 다잡았소. 그는 매일 새벽 수진의 초가집으로 찾아가 약을 다리고 어머니를 위로했소. 어머님, 수진 아가씨는 곧 돌아올 거요. 제가 꼭 데려오겠소. 민호는 단단히 약속했소. 어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소. 민호야, 우리 수진이 너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천만다행이구나. 부탁하오. 내 딸을 구해주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소. 어머님, 믿어주소. 소자. 최선을 다하겠소. 민호는 관아로 찾아가 수진을 면회하려 했지만 포졸들이 막아섰소. 낯선 자는 죄인을 만날 수 없소. 돌아가시오. 포졸의 호통에 민호는 물러섰지만 포기하지 않았소. 그는 관아 근처에서 수진과 아는 시장 안학내를 만났소. 아주머니, 수진 아가씨한테 전할 말이 있소. 제발 전해주시오. 민호는 간곡히 부탁했소. 안학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 알겠소. 수진이 불쌍한 처지니 내가 전해주겠소. 민호는 안학내에게 쪽지를 건넸소.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소. 수진 아가씨, 내가 마님의 속임수를 밝힐게. 관아에서 나와 마님, 방 근처를 다녔던 사람들 이름을 알려주시오. 민호는 수진이 관아 안에서도 도울 수 있다고 믿었소. 안학내는 쪽지를 수진에게 전했고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소. 민호날이 마님 방 근처엔 하인 덕칠과 포졸 하나가 자주 드나들었소. 조심하시오. 수진의 글씨는 단단했소. 민호는 수진의 답장을 받고 머리를 굴렸소. 덕칠과 포졸이라. 연화 마님이 그들을 시켜 금빈녀를 쌀독에 숨겼을지도 모르구나. 그는 연화의 속임수를 역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웠소. 민호는 포목점에서 일하며 연화의 폐물 상자를 유심히 관찰했소. 어느 날 연화가 포목점으로 나간 틈을 타 민호는 안채로 몰래 들어갔소. 그는 폐물 상자에서 은팔찌 하나를 꺼내 옷소매에 숨겼소. 미안하오, 마님. 이건 수진 아가씨를 구하기 위한 거요.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소. 다음 날 민호는 시장에서 일부러 소문을 냈소. 연화 마님 집에서 또 폐물이 없어졌다던데 그는 상인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퍼지도록 했소. 소문은 삽시간에 연화의 귀에 들어갔소. 연화는 포목점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와 폐물 상자를 열어보았소. 이게 무슨 일이오? 내 은팔찌가 없어졌소. 연화는 놀란 척 소리쳤소.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불안이 스쳤소. 설마 또 누가 훔쳤단 말이오? 연화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호통쳤소. 도둑이 또 들었소. 누가 내 폐물을 훔쳤소. 하인들은 웅성거리며 고개를 숙였소. 민호는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 마님, 너무 걱정 마소. 포졸을 불러 조사하면 범인이 나올 거요. 연화는 민호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소. 민호, 너는 왜 이렇게 침착하오? 뭔가 아는 게 있소. 민호는 태연히 대답했지. 마님, 소자는 그저 도둑을 잡고 싶을 뿐이요. 수진 아가씨도 억울하게 갇혔는데
이번엔 진범을 찾아야지 않겠소. 연하는 민호의 말에 살짝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소. 조소, 포조를 부르시오. 연하는 포조를 불러 집 안을 다시 뒤지게 했소. 민호는 포졸 하나를 부엌으로 데려갔소. 여기 쌀독을 잘 보시오. 지난번에도 여기서 폐물이 나왔으니 또 있을지도 모르오. 민호는 침착하게 말했소. 포졸은 쌀독을 열어보았소. 그러자 놀랍게도 은팔찌가 쌀 속에 묻혀 있었소. 찾았소. 은팔찌가 여기 있소. 포졸이 소리쳤소. 연하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척했소. 이게 무슨 일이오? 또 쌀독에서 폐물이 나왔다니. 이건 도대체 누가 한 짓이오? 그녀는 하인들을 둘러보며 호통쳤소. 민호는 앞으로 나서며 단호히 말했지. 마님, 이건 이상하오. 수진 아가씨는 지금 관에 갇혀 있소. 그녀가 어떻게 또 쌀독에 폐물을 숨길 수 있겠소? 이건 누가 그녀를 억울하게 몰기 위해 꾸민 짓이오. 포졸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소. 민호 말이 맞소. 수진이란 여종이 옥에 있는데 어떻게 또 폐물을 훔쳤겠소. 이건 처음부터 생사람을 잡은 게 아니오. 포졸들은 연하를 쳐다보았소. 연하는 당황하며 말했지.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오. 내 폐물이 2번이나 없어졌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소. 민호는 침착하게 말했소. 마님, 누군가 이 집 안에서 폐물을 쌀독에 숨기고 수진 아가씨를 몰아쓴 게 분명하오. 지난번엔 하인 덕칠과 포졸 하나가 마님 방 근처를 드나들었소. 그들을 조사해야 하지 않겠소. 민호의 말에 포졸들은 고개를 끄덕였소. 그 말이 맞소. 덕칠과 그 포졸을 불러오시오. 덕칠은 마당으로 끌려와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소. 저는 아무것도 모르오. 마님 방 근처 간 적 없소. 하지만 포졸 하나가 덕칠을 다그쳤소. 너 지난번 금비녀 사건 때 마님 방에서 뭘 했소? 솔직히 말하시오. 덕칠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더듬었소. 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소. 포졸은 연하를 바라보며 물었소. 마님, 이 집에서 폐물이 2번이나 쌀독에서 나왔소. 수지는 옥에 있으니 범인이 아니오. 마님, 혹시 아는 게 있소? 연하는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소. 내가 어찌 아는 게 있겠소? 나도 피해자요.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의심을 샀소. 민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소. 마님, 수진 아가씨는 억울하오. 그녀를 풀어주고 진범을 찾아야 하오. 포졸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소. 민호 말이 맞소? 여봐라. 관하로 가서 수진을 즉시 풀어주라. 포졸 하나가 관하로 달려갔소. 민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소. 수진 아가씨, 드디어 구했구나. 잠시 후 수진이 관에서 풀려나 마당으로 들어왔소.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민호를 보았소. 민호는 달려가 수진의 손을 잡았소. 수진 아가씨, 고생 많았소. 이제 다 괜찮아졌소.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 민호 나리, 어떻게 이 누명을 벗긴 거요? 내가 진짜 무서웠소. 민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소. 아가씨가 쪽지로 도와준 덕분이요. 우리 같이 힘을 합친 거요. 수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소. 민호 나리, 고맙소. 날이 아니었으면 나는 영영옥에서 썩었을 거요.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 아가씨 같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구먼. 이제 어머님 곁으로 돌아가시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소. 그 미소에 민호의 가슴은 따뜻해졌소. 연하는 마당 한쪽에서 그 모습을 보고 이를 악물었소. 이게 무슨 일이오? 내 계획이 이렇게 틀어지다니. 그녀는 포졸들에게 둘러싸여 당황했소. 포졸 하나가 연화에게 말했소. 마님,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너무 많소. 앞으로 조심하시오.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소. 알겠소.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분노로 들끓었소. 민호는 수진을 데리고 마당을 나서며 생각했지. 연화 마님, 이건 시작에 불과하오. 아가씨를 괴롭힌 대고핀 대가는 꼭 치르게 할 거요.
그는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소. 수진 아가씨, 이제 무서워하지 마시오. 내가 곁에 있소. 수진은 민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소. 민호 나리, 나도 나리 믿소. 민호는 수진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어머니와 재회하도록 도왔소. 어머니는 수진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소. 수진아, 고생했구나. 민호 덕분에 네가 돌아왔어.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소. 어머님, 이제 다 괜찮소. 수진 아가씨가 곁에 있으니 걱정 마소. 민호는 연화의 집으로 돌아와 앞으로의 일을 고민했소. 연화 마님이 또 무슨 꿍꿍기를 꾸밀지 모르구나. 내가 더 영리하게 움직여야겠어. 그는 수진과 함께 꿈꾸던 포목점 가게를 떠올리며 다짐했소. 수진 아가씨와 어머님을 위해 내가 꼭 성공해야겠구나. 읍내의 연화, 마님 집은 겉으론 다시 평온해진 듯 했지만 속으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소. 수진이 관에서 풀려난 뒤 연화는 민호와 수진을 보는 눈초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소. 민호는 포목점에서 여전히 성실히 일했지만 연화의 꿍꿍기가 또다시 터질까 늘 경계했지. 연화 마님, 수진 아가씨를 괴롭힌 걸 그냥 넘길 수는 없구나. 내가 한 방 먹여야겠어. 민호는 속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었소. 민호는 수진과 함께 그녀의 어머니를 돌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소. 그는 수진에게 말했지. 수진 아가씨, 연화 마님 집에서 더 일하다간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오. 우리 어머님 병도 낫게 하고 새 삶을 시작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구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소. 민호 나리, 나도 그 생각을 했소. 내 자수로 조금씩 벌고 있지만 어머니 약간만도 벅차오. 나리, 무슨 좋은 수가 있소.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소. 내게 꾀가 하나 있소. 연화 마님의 욕심을 이용해 큰 돈을 얻어낼 거요. 그 돈으로 우리 새 가게를 열고 어머님도 편히 모시자고. 수지는 민호의 말에 살짝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소. 그게 위험한 일 아니오. 연화 마님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오. 민호는 씩 웃으며 대답했지. 걱정 마소. 내가 철벽 민호라 불리던 놈 아니오. 이 정도 꾀는 식은 죽 먹기구먼. 민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소. 그는 연화가 자신을 곁에 두고 싶어하는 욕심을 눈치챘소. 마님이 나를 아끼는 마음을 이용하면 큰 돈을 뜯어낼 수 있겠구나. 민호는 시장에서 일부러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소. 그는 포목점 손님들과 수다를 떨며 넌지시 말을 흘렸소. 아니, 한양에서 큰 부인이 민호를 불렀다던데 천냥을 준다지 않소. 민호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소문을 키웠소. 소문은 삽시간에 읍내 시장을 휩쓸었소. 과일 장수는 민호가 한양으로 간다던데 하고 떠들었고, 국밥집 아저씨는 천냥이라니. 그게 무슨 돈이야 함하며 혀를 찼소. 소문은 곧 연화의 귀에 들어갔소. 연화는 포목점에서 손님과 흥정하다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소. 민호가 한양으로 간다고 천냥을 준다고.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소. 그날 저녁, 연화는 민호를 안채로 불러들였소. 민호, 요즘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소. 한양의 부인이 너를 불렀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오? 연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소. 민호는 태연히 대답했지. 마님, 그게 소문이 좀 부풀려졌구먼요. 한양의 정승 부인이 저를 보자고 하긴 했소만. 제가 어찌 쉽게 가겠소. 마님 밑에서 잘 일하고 있지 않소. 연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소. 정승 부인이라니? 그게 정말이오? 그 부인이 왜 너를 부른단 말이오?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소. 마님, 사실 그 부인이 저를 한양의 큰 포목점으로 데려가 천냥을 주겠다고 했소. 읍내 소문을 듣고 저를 눈여겨봤다나요. 민호는 슬쩍 연화의 표정을 살폈소. 연화는 손으로 부채를 꽉 쥐며 소리쳤소. 천냥이라니?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요, 민호. 너는 내 곁에서 일해야 하오. 한양 따위로 갈 생각 마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소.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 마님, 저도 마님을 떠나고 싶지 않소. 하지만 천냥은 큰돈이라. 거절하면 정승 부인이 화낼까 두렵구먼요. 연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호를 바라보았소. 민호, 내가 그 천냥을 줄 터이니 한양엔 가지 마시오. 너는 내 포목점에 꼭 필요한 사람이요. 연하의 눈빛은 절박했소. 민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론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소. 마님, 천냥이라니 그건 너무 큰 돈이요. 그리고 정승 부인은 제가 거절하면 배로 물어내라 하셨소. 그럼 2천냥이 되지 않겠소? 연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소. 2천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녀는 안채를 서성이며 고민에 빠졌소. 연하는 민호를 잃고 싶지 않았소. 그는 포목점에서 없어선 안 될 인재였고 그녀의 욕심은 민호를 곁에 묶어두고 싶게 했소. 민호, 내가 2천냥을 마련할 테니 한양엔 절대 가지 마시오. 연하는 단호히 말했소.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 마님, 그 큰 돈을 어찌 마련하시겠소? 소자는 마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소. 연하는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소. 그건 내가 알아서 하오. 포목점을 팔아서라도 2천냥을 만들겠소. 너는 내 곁에 있어야 하오.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소. 민호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소. 연화마님, 제 꾀에 걸려들었구나. 그는 겉으론 진지한 얼굴로 말했지. 마님, 소자를 위해 저리 큰 결심을 하시니 소자 감동했소. 알겠소. 2천냥을 주시면 한양엔 안 가겠소.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소. 좋소, 민호. 내가 며칠 안에 돈을 마련할 테니 약속 지키시오. 며칠 뒤 연하는 포목점의 일부를 팔아 2천냥을 마련했소. 그녀는 안채에서 민호를 불러 무거운 동해를 건넸소. 민호, 여기 2천냥이오. 이걸로 정승 부인에게 가서 약속을 끊고 돌아오시오. 연화의 손은 떨렸소. 민호는 동해를 받아들고 큰 절을 올렸소. 마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소자, 곧 돌아오겠소. 민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속으론 웃음이 터질 뻔했소. 민호는 동해를 메고 연화의 집을 나섰소. 그는 시장을 지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소. 연화 마님, 욕심이 너무 크니 이런 꼴을 당하는 거요. 이 돈으로 수진 아가씨와 새 삶을 시작해야겠구나. 민호는 발걸음이 가벼웠소. 그는 수진의 초가집으로 찾아가 그녀와 어머니를 만났소. 수진 아가씨, 이 돈으로 어머님 병도 낫게 하고 우리 꿈꾸던 가게도 열자고. 민호는 동해를 보여주며 말했소. 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소. 민호 나리,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오? 설마 위험한 일을 한 거 아니오?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지. 하하, 위험한 일은 아니오. 연화 마님의 욕심을 좀 이용했을 뿐이구먼. 걱정 마소. 이 돈은 깨끗하오. 수지는 민호의 말에 미소를 지었소. 민호 나리, 참 영리하구먼. 날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옥에 갇혀 있었을 거요. 민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 아가씨가 쪽지로 도와준 덕분이오. 우리 같이 한 거 아니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소. 그럼 이 돈으로 어머니 병부터 낫게 하자고. 그리고 나리와 같이 가게 여는 꿈 꼭 이루고 싶소.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소. 수진 아가씨, 약속하오. 내가 아가씨와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수진은 민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를 지었소.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한층 더 가까워졌소. 민호는 수진의 어머니를 위해 약을 사고 집을 수리하며 새 삶을 준비했소. 한편 연하는 민호가 한양으로 갔다고 믿고 초조하게 기다렸소. 며칠이 지나도 민호가 돌아오지 않자 그녀는 불안에 휩싸였소. 민호, 설마 정승 부인에게 붙잡힌 거 아니오? 연하는 안채에서 서성이며 중얼거렸소. 그녀는 포목점을 팔아 마련한 2천냥이 날아간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소.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내가 연하의 집으로 찾아왔소.
그는 시장에서 민호와 아는 척하며 떠돌던 떡꾼이었소. 마님, 민호의 소식을 전하러 왔소. 연하는 눈을 부릅뜨며 물었소. 민호가 어디 있소? 한양에서 무슨 일이요? 사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소. 민호가 한양에서 정승 부인의 사람들에게 쫓기다 돈을 잃고 결국 목숨을 잃었소. 연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았소. 이게 무슨 소리요? 민호가 죽다니. 그녀는 땅이 꺼져라 통곡했소. 내 이천냥, 내 민호, 다 잃었구나. 연화의 울음소리는 마당을 울렸소. 하지만 그녀는 몰랐소. 그 사내는 민호가 보낸 사람이고 민호는 멀리서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소. 민호는 수진의 집 근처에서 연화의 통곡 소식을 들었소. 연화 마님, 욕심이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요. 이제 수진 아가씨와 새 삶을 시작할 때구나. 민호는 가슴이 뿌듯했소. 그는 수진과 어머니를 위해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소. 민호는 2,000냥이 든 동해를 메고 수진의 초가집 마당에 서 있었소. 수진과 그녀의 어머니는 민호가 가져온 큰 돈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소. 민호는 씩 웃으며 말했지. 수진 아가씨, 어머님,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합시다. 어머님 병도 낫게 하고 우리 꿈꾸던 가게도 열자고요. 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소. 민호 나리, 이 큰 돈으로 정말 다 할 수 있겠소? 어머니 약간만 해도 벅찬데.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소. 아가씨, 내가 철병 민호라 불리던 놈 아니오? 이 정도 돈이면 뭐든 할 수 있구먼. 그리고 아가씨와 어머님 곁에 있으니 내가 힘이 100배요. 수진은 민호의 그 말에 미소를 지었소. 민호 나리 말만 들으면 세상 무서울 게 없구먼. 좋아요. 같이 해보자고요. 수진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소. 민호는 먼저 수진의 어머니 병을 치료하기로 했소. 그는 읍내에 제일 가는 의원을 찾아가 약재를 5첩씩 지어왔소. 의원 나리, 이 약으로 수진 아가씨 어머님이 꼭 나아야 하오. 민호는 단호히 말했소. 의원은 민호의 진심에 감동해 정성껏 약을 지었소. 민호는 매일 수진과 함께 약을 다려 어머니께 드렸소. 어머니는 약을 먹으며 점점 기운을 차렸소. 민호야, 수진아, 너희 덕분에 내가 살아나는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소. 민호는 어머니의 건강이 나아지는 걸 보며 가슴이 뿌듯했소. 그는 수진에게 말했지. 수진 아가씨, 이제 어머님도 기운 차리셨으니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내 아버지도 계시고 거기서 새 가게를 열자고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소. 민호 나리, 고향이 멀지 않소. 그리고 내가 낯선 곳에서 잘할 수 있을지. 민호는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소. 아가씨, 내가 곁에 있으니 걱정 마소. 내 고향 사람들은 따뜻하오. 어머님도 같이 가시면 더 좋구먼. 수진은 어머니와 상의한 뒤 고개를 끄덕였소. 좋아요. 민호 나리 믿고 따라가겠소.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소. 민호 같은 젊은이가 사위감이라면 내가 어디든 따라가겠구나. 민호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소. 아이구, 어머님. 아직 사위는 아니오만 소자. 최선을 다하겠소.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소. 민호는 2,000냥 중 일부를 써서 달구지를 마련했소. 그는 수진과 어머니를 달구지에 태우고 나머지 동해를 단단히 묶었소. 자, 고향으로 출발합시다. 민호는 힘차게 달구지를 끌었소. 길은 멀었지만 민호의 마음은 가벼웠소. 수진은 달구지에서 어머니를 부축하며 민호를 바라보았소. 민호 나리 덕분에 우리 어머니도 웃고 계시오. 진심으로 고맙소. 민호는 뒤를 돌아보며 씩 웃었소. 아가씨, 우리 같이 웃는 날이 더 많을 거요. 며칠을 걸어 민호는 마침내 고향 마을에 도착했소. 산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소. 민호의 아버지 김 씨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맨발로 달려나왔소. 민호야, 내 아들. 무사히 돌아왔구나. 김 씨는 민호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소.
민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소. 아버지, 소자 돌아왔소. 그간 무탈하셨소. 김씨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소. 그래, 나는 무탈했느니라. 그런데 같이 온 이분들은 누구더냐? 민호는 수진과 어머니를 소개했소. 아버지, 이분은 수진 아가씨요. 이분은 수진 아가씨 어머님이시오. 저와 함께 새 삶을 꾸리러 왔소. 수진은 마당에서 김씨에게 큰절을 올렸소. 아버님, 저는 수진이라 하오. 민호 다리 덕분에 여기까지 왔소이다. 김씨는 수진의 정중한 인사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소. 오, 그래 민호가 이런 아리따운 아가씨를 데려왔구나. 어서 오시오. 어서. 그는 수진의 어머니에게도 인사했소.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소.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시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소. 민호 같은 젊은이 덕에 힘들지 않게 왔소. 고맙소. 김씨 어르신. 민호는 아버지에게 이천냥 이야기를 꺼냈소. 아버지, 소자가 읍내에서 큰돈을 벌어왔소. 이걸로 집도 짓고 가게도 열겠소. 김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소. 2천냥이라니 그게 무슨 돈이냐. 설마 도둑질한 건 아니겠지.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소. 하하, 아버지, 도둑질은 아니요. 좀 영리하게 머리를 쓴 거요. 깨끗한 돈이니 걱정 마소. 김씨는 아들의 당당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소. 그래, 내 아들이라면 그럴 만하지. 그럼 이 돈으로 뭘 할 작정이냐? 민호는 단호히 말했소. 아버지, 먼저 수진 아가씨 어머님 병을 완전히 낫게 하고 마을에 포목점 하나를 열겠소. 수진 아가씨 자수 솜씨가 뛰어나니 같이 장사하면 잘 될 거요. 수진은 민호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소. 민호 날이 꿈이 너무 크구먼. 그래도 나도 힘낼게요. 민호는 2천냥으로 마을에 새 기와집을 지었소. 집은 넓고 아늑해 수진의 어머니가 편히 지낼 수 있었소. 그는 나머지 돈으로 마을 입구에 작은 포목점을 열었소. 수진은 자수로 만든 손수건과 옷감을 가게에 내놓았고 민호는 손님들과 능청스럽게 흥정하며 장사를 키웠소. 자, 이 손수건은 읍내에서도 제일이요 싸게 드릴게요. 민호의 호객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소. 수진의 자수는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서 금세 소문났소. 수진 아가씨 손수건, 어찌 저리 정갈하냐. 민호가 흥정도 잘하니. 이 가게는 대박이구먼. 마을 사람들은 포목점을 드나들며 민호와 수진을 칭찬했소. 수진은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미소를 지었소. 민호 날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소. 날이 덕분이요. 민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소. 아가씨 자수가 워낙 좋아서지. 우리 같이 한 거 아니요. 민호와 수진은 가게를 키우며 점점 더 가까워졌소.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수진을 마당으로 불러 말했소. 수진 아가씨, 우리 이제 어머님 병도 나았고 가게도 잘 되구먼.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소. 수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소. 그게 뭔 일이요? 민호 날이. 민호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말했소. 아가씨, 나와 혼인해 주시오. 아가씨와 평생 같이 꿈을 꾸고 싶소. 수진은 민호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을 잃었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미소를 지었소. 민호 날이, 나 같은 여종 출신이 나리 같은 사람과 혼인해도 되겠소.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소. 아가씨, 나한텐 아가씨가 세상 제일이오. 어머님을 위해 애쓴 그 마음 내가 평생 지켜줄게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소. 좋아요. 민호 날이, 나도 나리와 함께하고 싶소. 민호는 아버지 김씨와 수진의 어머니에게 혼인 이야기를 꺼냈소. 김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소. 민호야, 수진 같은 아가씨라면 100번 환영이야 혼인 날짜를 잡자구나. 수진의 어머니도 기뻐하며 말했소. 민호야, 너 같은 사이가 생기니 내가 눈 감아도 여한이 없구나. 민호와 수진은 서로를 보며 웃었소. 마을 사람들은 민호와 수진의 혼인 소식을 듣고
잔치를 준비했소. 혼인날. 마을 광장에 멍석이 깔리고 떡과 막걸리가 푸짐하게 차려졌소. 수지는 붉은 한복을 입고 민호는 푸른 도포를 차려입었소. 두 사람은 마을 어른들 앞에서 큰절을 올리며 혼인 서약을 했소. 민호나리, 평생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주겠소. 민호는 당당히 말했소. 수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지. 민호나리, 나도 나리 곁에서 최선을 다할게요. 혼인잔치는 마을 전체가 들썩일 만큼 성대했소. 아낙네들은 수진의 한복을 칭찬하며 수다를 떨었고 젊은이들은 민호를 둘러싸고 막걸리를 권했소. 김씨는 아들과 수진을 보며 눈물을 닦았소. 민호야, 네가 저리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 내가 더 바랄 게 없구나. 수진의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소. 수진아, 민호가 너를 지켜줄 거야. 행복하거라. 민호와 수진은 혼인 후 기와집에서 김씨, 수진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소. 그들은 포목점을 키우며 마을에서 사랑받는 부부가 되었소. 수진은 자수로 새 옷감을 만들었고 민호는 시장을 오가며 물건을 팔았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꿈을 키웠소. 민호는 수진을 보며 생각했지. 수진 아가씨, 아가씨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빛나는구나. 수진도 민호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소. 민호 나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소. 두 사람은 마당에서 달빛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소. 민호 나리, 우리 가게를 읍내까지 키워보자고요. 수진이 말했소.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지. 하하, 아가씨 꿈이 크구먼 좋아. 같이 해보자구. 민호와 수진의 행복한 삶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깃거리가 되었소. 민호가 수진을 데려오길 잘했지. 수진 아가씨, 자수 덕에 마을이 더 화사해졌구먼. 사람들은 두 사람을 칭찬하며 그들의 포목점을 찾았소. 민호는 아버지 김씨와 수진의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가족의 행복을 지켰소. 민호와 수진의 고향 마을은 날이 갈수록 활기가 넘쳤소. 두 사람이 운영하는 포목점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번창했지. 수진의 자수는 아낙네들 사이에서 보물처럼 여겨졌고 민호의 능청스러운 흥정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야깃거리가 되었소. 민호가 손님 하나를 끌어들이면 10명이 더 온다던데. 수진 아가씨 손수건 한양에서도 팔릴 거야. 마을 광장에서 이런 수다가 끊이지 않았소. 민호는 포목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 김씨와 수진의 어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막걸리를 나누었소. 민호야, 네가 수진이를 데려오길 참 잘했구나.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할 줄 누가 알았겠냐. 김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소. 수진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소. 민호 덕분에 내 병도 나았고 수진이도 저리 행복하니 내가 더 바랄 게 없구나. 민호는 두 어른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소. 아이고, 아버지, 어머님, 다 수진 아가씨 덕분이요. 제가 운이 좋은 거지. 수진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며 민호를 바라보았소. 그녀는 한복 소매로 땀을 닦고 미소를 지었소. 민호 나리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웃고 있소. 날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읍내에서 고생했을 거요. 민호는 수진 곁으로 다가가 말했소. 아가씨, 우리 같이 한 거 아니오. 앞으로도 같이 웃자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눴소. 하지만 민호의 마음 한구석엔 아직 읍내의 연화 마님이 남아 있었소. 그는 연화가 자신을 한양으로 보낸 줄 알고 이천냥을 잃은 일을 떠올리며 생각했지. 연화 마님, 욕심이 저를 저리 만든 거요. 그래도 그 최후가 궁금하구나. 민호는 시장에 나갈 때마다 읍내에서 오는 상인들에게 연화의 소식을 물었소. 연화 마님 집, 요즘 어찌 지낸다던가요? 민호는 넌지시 물으며 귀를 쫑긋 세웠소. 어느 날 읍내에서 온 떡장수가 민호의 포목점에 들렀소. 민호 나리, 읍내 소식 궁금하시오? 연화 마님 집이 요즘 난리도 아니오. 떡장수는 손수건을 사며 수다를 떨었소.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소.
난리라니. 무슨 일이요? 연화 마님이 또 무슨 꿍꿍기를 꾸미셨소. 떡장수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소. 꿍꿍이는 무슨 마님이 민호나리가 한양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정신을 못 차리시오. 민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론 놀란 척했소. 아이구, 내가 죽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떡장수는 말을 이었소. 그러게 말이오. 어떤 사내가 와서 만님께 민호나리가 정승부인 사람들에게 쫓기다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소. 마님은 2,000냥도 잃고 민호나리도 잃었다며 땅을 치고 울더구먼. 민호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참으며 말했소. 그참 불쌍하구먼. 마님이 어찌 저리 속았는지. 사실 그 사내는 민호가 보낸 사람이었소. 민호는 연화가 2,000냥을 잃고도 정신 차리지 않을까봐 시장에 떡군을 시켜 거짓 소식을 전하게 했소. 그는 떡창수에게 넌지시 말했지. 마님도 참 욕심이 너무 크니? 저런 일을 당한 거 아니요. 앞으로는 마음을 바로 쓰셔야 할 거요. 떡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소. 하하, 민호다리 말이 맞소. 연화 마님,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겠지. 민호는 포목점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소. 연화 마님, 이게 인과응보요. 수진 아가씨를 괴롭히고 욕심을 부리니 절이 된 거구먼.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소. 공리가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민호의 가슴은 뿌듯했소. 그는 연화의 통곡을 멀리서 지켜본 셈이었소. 민호는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그 소식을 전했소. 수진 아가씨, 연화 마님이 내가 죽은 줄 알고 통곡했다던데요. 2,000냥 날린 것도 모자라 정신까지 놓으셨다오? 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소. 민호 나리, 그게 정말이오. 나리가 그런 꾀를 부리셨소. 민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소. 하하, 좀 영리하게 굴었을 뿐이오. 마님이 아가씨를 괴롭힌 대가를 치른 거구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소. 마님도 참 욕심이 저를 망친 거요. 민호 나리, 나리는 참 영리하구먼. 그래도 이젠 우리 행복만 생각합시다.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소. 그럼요. 아가씨, 이제 우리 꿈만 꾸자고요. 포목점을 더 키우고 마을 사람들 모두 행복하게 만들자고. 두 사람은 마루에서 달빛을 보며 웃었소. 민호와 수지는 포목점을 키우며 마을에서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소. 그들은 이웃들과 떡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소. 수지는 자수로 만든 옷감을 한양까지 보내 팔았고 민호는 시장을 오가며 새로운 물건을 들여왔소. 민호 나리, 이 비단은 한양 귀부인들도 좋아할 거요. 수진이 말했소.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지. 아가씨, 우리 가게가 한양까지 소문나겠구먼. 같이 더 크게 키워보자고. 김씨와 수진의 어머니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늘 미소를 지었소. 김씨는 마을 어른들과 막걸리를 나누며 자랑했소. 우리 민호가 수진이를 데려오니 집안이 빛나는구나. 수진의 어머니도 아낙네들과 수다를 떨며 말했소. 민호가 사위로 없으면 우리 수진이 어찌 저리 행복했겠나. 마을 사람들은 민호와 수진을 칭찬하며 그들의 포목점을 찾았소. 민호는 가끔 읍내 소식을 들으며 연화의 근황을 떠올렸소. 연화는 포목점을 팔아 2,000냥을 잃은 뒤 집안이 기울었소. 그녀는 시장에서 예전처럼 당당히 다니지 못하고 홀로 안채에서 한숨만 쉬었소.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소. 마님, 마음을 바로 쓰셨다면 절이 되지 않았을 거요. 이게 다 욕심의 대구먼. 그는 연화의 결말을 보며 공리가 실현된 것을 느꼈소. 이야기의 끝에서 민호와 수지는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살았소. 그들은 자식을 낳고 포목점을 키우며 마을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소. 민호는 수진을 보며 늘 생각했지. 수진 아가씨, 아가씨가 내 곁에 있으니 세상 무서울 게 없구나. 수진도 민호를 보며 다짐했소. 민호 나리, 나리와 함께라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있소.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소. 옛 속담에 궁서설이란 말이 있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뜻이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몰리면 마지막 힘을 다해 방역할 수 있어. 민호와 수지는 연화 마님의 욕심과 속임수에 맞서 꾀와 진심으로 이겼소. 연화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천 양과 명예를 잃고 통곡했소. 그러니 우리도 마음을 바로 쓰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오. 욕심을 부리면 연화처럼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으니 말이오.